미국 중앙은행 회의실에서 벌어진 경론 하나가 당신 통장의 잔고를 흔들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10일 연준이 세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이번엔 심상치 않아요. 내부에서 3명이나 반대표를 던졌거든요. 한쪽은 더 대폭 내리자고 했고 다른 쪽은 아예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렇게 분열된 건 극히 드문 일이죠. 더 중요한 건 이 혼란스러운 결정이 태평양 건너 한국 경제를 어떻게 뒤흔들 것이냐는 겁니다. 우리 월급, 우리 집값, 우리가 내일 사 먹을 커피 한 잔 값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미국의 금리 인하가 한국에 정확히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요동치는 건 환율 시장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달러의 매력이 떨어지거든요. 투자자들이 굳이 달러 예금할 이유가 없네, 수익률 좋은 다른 곳으로 옮기자고 판단하면서 달러를 대량으로 팔아치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어제 1달러에 1,410원 하던 환율이 오늘은 1,380원으로 뚝 떨어질 수 있어요. 환율이 하락하면 누구에게 좋을까요? 당장 미국 여행 계획 세우는 사람들한테는 대박이죠. 달러 환전할 때 원화가 덜 들어가니까 여행 경비가 확 줄어듭니다. 미국에 자녀 유학 보낸 부모들도 반가운 소식이에요. 학비 송금할 때마다 환차손이 발생했는데 그게 줄어들거든요. 아마존이나 이베이에서 직구하는 소비자들도 좋아할 겁니다. 같은 제품을 더 싼 값에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상황을 마냥 환영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수출 기업들에겐 악몽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미국에 120달러에 수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환율이 1,410원일 때는 원화로 16만 9,200원인데 환율이 1,380원으로 떨어지면 16만 5,600원밖에 안 돼요. 똑같은 제품을 팔았는데 원화 기준으로 3,600원 손해보는 겁니다. 현대차도, LG전자도, SK하이닉스도 전부 같은 타격을 받죠. 한국 경제는 수출에 목숨 걸고 있습니다. GDP의 40%가 넘는 비중을 수출이 차지하거든요.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면 경제 전체가 흔들려요. 채용이 줄고 임금 협상이 어려워지고 법인세 수입도 감소하면서 결국 정부 재정까지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행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미국이 금리를 내렸는데 한국이 그대로 두면 한미 금리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지금 한국 기준금리는 2.5%인데 미국이 3.5%에서 3.75% 사이니까 아직은 미국이 높긴 하지만 미국이 계속 내리고 한국이 동결하면 그 간격이 좁혀지는 거죠. 이게 외국 투자자들 눈에는 한국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외국 자본이 한국으로 몰려들면 단기적으로는 좋은 일처럼 느껴져요. 코스피가 급등하고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기 쉬워지거든요. 문제는 이런 자본이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핫머니라고 부르는 단기 투기성 자금은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가 훨씬 빠르거든요. 미국 경제 상황이 나아져서 연준이 다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한국에 들어왔던 외국 돈이 순식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때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하고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질 수 있어요. 1997년 외환위기가 그랬습니다. 외국 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한국 경제가 무너졌거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미국 금리 변화를 굉장히 예민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내릴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론적으로는 따라 내리는 게 맞습니다. 한미 금리 차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급격한 자본 이동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행도 고민이 깊어요. 한국의 물가 상황과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문제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2024년 하반기부터 한국 물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채소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외식비도 만만치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시중에 돈이 더 풀리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어요. 서민들 입장에서는 대출 이자는 약간 줄어드는데 생활 물가가 더 오르니까 실질적인 삶은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또 다른 지뢰밭이에요. 금리가 내려가면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낮아지니까 집 사려는 수요가 폭발합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금리 변화에 극도로 민감하거든요. 지금이 기회야. 금리 낮을 때 집 사자라는 심리가 번지면 매수 경쟁이 과열되고 집값이 급등할 수 있어요.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를 계속 외쳐왔는데 금리 인하로 집값이 폭등하면 정책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죠. 가계부채는 더 심각한 폭탄입니다. 한국 가계부채는 이미 GDP 대비 100%를 넘어섰어요. 세계적으로도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거든요. 금리를 내리면 빚 갚기는 좀 편해지지만 사람들이 또 빚을 내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미국이 금리 내렸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수만은 없습니다. 한국의 경제 현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하거든요. 문제는 독자 노선을 타면 한미 금리차 때문에 자본 이동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양쪽 다 리스크가 있는 딜레마인 겁니다. 주식시장 반응도 복잡합니다. 보통은 미국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해요. 기업들이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확장하고 투자자들도 예금보다는 주식에 자금을 넣으니까 주가가 오르는 거죠. 코스피가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준 금리 인하는 좀 특이한 구석이 있어요. 내부에서 3명이나 반대표를 던졌거든요. 스티븐 미러는 0.5%포인트 대폭 인하를 주장했고 오스턴 굴스비와 제프리 휴미드는 금리 동결을 원했습니다. 연준이 이렇게 분열된 건 극히 드문 일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시장은 불확실성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연준이 확신을 갖고 금리를 조정했다면 긍정적인 신호인데 내부에서 의견이 갈린다는 건 경제 상황이 복잡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조심스러워질 수 있어요. 주식을 사기보다는 관망하거나 오히려 매도할 수도 있죠. 한국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도 양날의 칼입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미국 경제가 살아나서 소비가 증가하면 수출 물량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어느 쪽 효과가 더 클지는 앞으로 몇 달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수요에 크게 의존하니까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겠죠. 금융주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들은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로 수익을 내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이 마진이 줄어들거든요. 특히 한국도 미국을 따라 금리를 내리면 은행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 뉴스가 나오면 은행주들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민 경제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이 금리를 내리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이자가 낮아지니까 빚 많은 사람들한테는 숨통이 트이는 거죠. 자영업자들도 운영자금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서 반가워할 겁니다. 문제는 예금자들이에요. 금리가 하락하면 은행 예금 이자도 함께 떨어지거든요. 노후 대비로 예금에 의존하는 은퇴자들은 이자 수입이 감소해서 생활이 팍팍해집니다. 월 120만 원 받던 이자가 95만 원으로 줄어들면 생활비를 어디서 충당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거죠. 물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로 달러 가치가 약해지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석유, 곡물, 철광석 같은 원자재는 달러로 거래되거든요.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생산국들이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은 원자재를 거의 전량 수입하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결국 소비자 물가로 전가됩니다. 휘발유 값이 오르고 밀가루 값이 오르고 철강 가격이 오르면 모든 제품 가격에 파급 효과가 생겨요. 동네 빵집에서 빵 가격 올리고 식당에서 메뉴 가격 올리고 건설사는 분양가 높이는 거죠. 서민들 입장에서는 대출 이자는 약간 줄었는데 생활 물가가 더 오르니까 체감 경제는 나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자산 양극화도 심화될 우려가 큽니다. 금리 인하로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상승하면 자산 보유자들은 더 부자가 되거든요. 강남 아파트 10채 가진 사람은 집값이 오르면 수십억 원 자산이 불어나는데 월세 살면서 월급으로만 버티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이런 불평등 심화는 사회 갈등을 키울 수 있어요.
중소기업들도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 원자재 가격은 싸지는데 수출 경쟁력이 약해져서 매출이 감소할 수 있거든요. 미국이나 유럽에 부품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특히 타격이 심합니다. 대기업처럼 해외에서 낮은 이자로 자금을 조달할 능력도 없고 환율 변동에 대응할 해지 수단도 부족하죠. 정부 정책도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미국 금리 인하에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경제 전체의 흐름이 달라지거든요. 만약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푼다고 나서면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더 과열될 수 있어요. 반대로 버블 방지를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면 시장이 얼어붙죠. 부동산 정책이 특히 중요합니다.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집값이 폭등할 수 있어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금리가 낮아지고 대출이 쉬워지면서 서울 아파트 값이 폭등했죠. 정부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환율 방어도 고려 대상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로 원화 가치가 급등하면 수출 기업들이 어려워지니까 정부와 한국은행이 외환 시장에 개입할 수 있어요. 달러를 매입해서 환율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 막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에는 한도가 있고 시장 규모가 워낙 크니까 개입 효과도 제한적이거든요. 무역협회 분석에 따르면 미국 금리가 1%포인트 내려가면 한국 수출이 0.6% 증가한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가 환율 불리함보다 크다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미국 금리 인하는 한국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해외여행 가려는 사람, 유학생, 부모, 직구족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수출 기업, 은행, 예금자들에게는 걱정거리고요. 부동산 투자자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고 주식 투자자들은 업종별로 전략을 짜야 합니다.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겁니다. 빚이 많다면 금리가 더 내려가기 전에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금 이자로 생활하는 은퇴자라면 배당주나 다른 수익원을 찾아봐야 할 수도 있고요. 수출 중소기업을 운영한다면 환율 해지 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 집 살 계획이 있다면 금리 추이와 정부 정책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고요. 워싱턴 연준 건물에서 나온 결정 하나가 서울 강남 아파트 시세를 흔들고 명동 환전소 앞에 줄을 세우고 부산 수출 공장의 손익계산서를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미국 중앙은행 결정에 따라 내 월급의 실질 가치가 달라지고 내 집의 시세가 요동치고 내 노후 자금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글로벌 경제의 냉혹한 현실이죠. 더 골치 아픈 건 이번 금리 인하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준은 2026에도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거든요. 하지만 연준 내부 의견이 갈리면서 향후 정책 방향이 불투명해졌어요. 인하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고 아예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계속 변동성을 만들어낼 거예요. 한국은행도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미국을 따라갈 것이냐, 독자 노선을 갈 것이냐. 어느 쪽을 선택하든 부작용은 존재해요. 따라가면 물가와 부동산 버블 위험이 커지고 독자 노선을 타면 자본 유출입이 불안해집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밤잠을 설치는 이유죠. 국제 경제 뉴스를 무시하지 마세요. CNN에서 나오는 연준 회의 소식이 당장 내일 내가 사 먹을 짜장면 값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헤드라인이 다음 달 내 아파트 시세를 움직일 수 있어요. 블룸버그 속보가 내년 내 회사 보너스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글로벌 경제에서는 모든 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 정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연준 의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야 하고 미국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해야 해요. 그게 바로 내 돈을 지키는 첫걸음이거든요.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고 내 상황에 맞게 대응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 이게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생존 전략입니다. 미국 금리 한번 움직였다고 내 삶이 바뀐다는 게 황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일이 내 통장 잔고를 흔들고 내 집값을 움직이고 내 노후를 뒤흔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똑똑해져야 합니다. 경제 뉴스를 읽고 숫자를 이해하고 내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해야 해요. 그게 글로벌 시대를 사는 우리의 숙명이니까요.